자, 33강에 대한 핵심 강좌입니다. 자, 어떤 점포를 입점했을 때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비율법은 그 가장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가능 거래 지역을 이제 확정한 다음에, 이거 확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 홈플러스에 우리가 입점한다면 홈플러스에 자, 지출 가능 금액을 좀 추계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구당 주민소득, 그러니까 가구당 주민소득 중에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중에 한 30만 원 정도는 여기다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총소득을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 이 여기다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약간 무식하게 이제 분석하는 것을 비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추법은 여기다 홈플러스 입점시키려고 하는데 요 지역과 아주 지역적이라는 특성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소득 수준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뭐 이런 게 비슷한 지역이 전국에 몇 개 있는데 거기 뭐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는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를 유추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중력 모형은 우리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든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 매장,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신규 매장이 있다면 뭐 거리가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매장의 크기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이 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중력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회귀 모형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그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독립 변수,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이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소득 수준과 매출액을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같은 것도 점을 찍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에 선을 그었는데 이걸 회귀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의 인구가 예를 들어 요 정도 된다면 이 정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말뜻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리는 보통 이제 기술적 관리하면 협의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근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 요거를 포함하는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법률적 관리를 포함하는 이런 거를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해줍니다. 이때 이제 기술적 관리는 그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걸 다 보안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하는 것을 보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요, 뭐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든가 손익분기점, 회계관리 이런 걸 다 경제적 관리다.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각종 권리관계를 조정하거나 뭐 공법상의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거 계약 관리 이런 걸 전부 다 법률적 관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은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한다. 이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지 이건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도 애매한데 이것도 어디에요?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이것도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법률적 관리에 해당된다.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 관리 범위에 따라서 시설 관리라는 것은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를 한다면 자산 관리는요.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겁니다. 예컨대 기존의 부동산을 어떤 경우는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나았나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다 포함해서요. 자산 관리다 해줍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볼까요? 이 관리 방식 및 임대차 활동이 있는데 관리 방식은 크게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걸 얘기하고 위탁 관리는요, 이렇게 복합적 관리를 전부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다 위탁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는 우리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관리라든가 경제적 관리만 소유자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소독하고,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만 입주해오고 있는 거기 관리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관리업체한테 이런 거를 혼합 관리라는 겁니다. 이때
자가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기밀 유지가 탁월하다. 이런 표현. 위탁관리의 최대의 장점은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자가관리의 최대의 맹점은요, 효율적 관리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의 최대의 맹점은요, 단점은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가 잘못되면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책임 소재가 아주 불분명하다. 이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과 관련돼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걸요,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가능 매상고,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임차인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보통 조임대차 형태로 그 부가 사용료 같은 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 다 어디다가요, 임대료 포함시켜서 받아내는 형태를 조임대차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장용 같은 경우는 순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매출액의 일정한 부분을 임대료 받겠다는 것을 비율 임대차다.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순수한 임료에다가 편익시설비 정도만 임료로 책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거죠. 보험료, 세금, 유지수선비 이런 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순임대차라 하는데, 보통은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